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5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가 처음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역 감염의 우려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한 헌팅포차에서는 집단 감염이 나타나면서 일상 속 감염이 여전히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꼼꼼하게 살펴보죠. 스튜디오에 루미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감염으로는 429명, 그리고 전체 확진자로는 451명으로 확진자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째 400명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3주 정도 쭉 이제 완만하게 확진자 수가 내려가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66명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만 188명의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게 거의 한 25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집계가 됐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광진구의 한 그 헌팅포차라든지 네. 그리고 남부교도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이게 이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 헌팅포차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영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업소 자체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이유는 지난해 그 이태원발 감염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런 주점들이 일부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운영을 했던 사례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일단은 이용자들은 마스크를 좀 끼지 않았고 그리고 헌팅포차의 특성상 예. 흔히 전문 용어로 부킹이라고 하죠. 네. 많이들 모여서 이제 그게 여기저기 전문 용어인가요? 네, 업계 전문 용어로 볼 수 예. 있겠는데요. 이 여기저기 테이블을 좀 옮겨 다니는 그런 분위기도 많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스크는 아예 끼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춤을 추러 다니기도 하는 모습도 CCTV에 담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위반이 됐는지 확인이 되면은 이용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이고,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지켜지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업소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춤을 추면은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예. 내려지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하십시오라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일단 그 업소에 행정적인 처분이 뒤따라야 하는 건 당연한 듯이 보이고요. 확진자가 43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 얘기는 다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확진자가 나와서 그 확진자가 이용한 기간을 보면은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용하신 분들은 당연히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뭐 인근 지역에서는 사실상 뭐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구청에서 단속을 했을 때 이미 적발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테이블 간에 이제 칸막이가 설치가 되지 않아서 지적을 당했었는데 그래서 2주 집합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꼼수 영업을 해왔고 그리고 인근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상 거기가 지금 먹자 골목입니다. 그래서 그 업소뿐만 아니라 인근에 굉장히 유사한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기만 이용한 사람이 거기 한 군데만 이용했겠느냐. 다른 데도 다 방문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영업이 9시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9시가 지나면
그 거리 일대가 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빽빽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상인들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 마스크를 쓰지 않는 채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도 하면서 담배를 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이 바이러스 얘기 좀 나눠보죠.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지역사회 집단으로 전파된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사실 그동안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확인된 경우가 몇몇 있었습니다. 한 30에서 40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해외에서 입국해서 들어오는 과정에 이제 다 확인이 돼서 자가격리가 이루어지고 이제 지역사회로는 전파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전파가 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하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외국인이 자가격리 해제 직전에 하는 검사에서 이제 양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같이 거주하는 가족까지도 확산이 됐고, 그리고 그 집에 잠깐 방문을 했던 친척들, 그리고 또 지인들까지도 이렇게 퍼져 나간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1.5배에서 뭐 1.7배 혹은 2배까지도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차단하지 않으면은 4차 유행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 케이스는 자가격리를 하다가 감염이 된 사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다른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혼자만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네, 예,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방역 수칙을 보면은 이제 방에서 완전히 혼자 생활을 해야 되고 식사도 뭐 따로 해야 되고 이런 룰이 있지만 사실상 좀 지키기는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그런 고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아예 층을 달리 생활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격리하시는 분은 2층에서 생활을 하고 단독주택인데 1층에서는 나머지 가족들이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완벽하게 접촉이 없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접촉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확진은 됐습니다. 전파가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친척이 이제 중간에 이 집에 방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혹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았나라는 가능성도 지금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교인들에게는 무죄가 선고가 됐군요. 앞서 이만희 총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신천지로 인해서 확진되신 분들이 지금 집계된 것만 하면은 5,000명이 넘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5,213명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방역 방해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 사실상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인 거고 1년 동안 이제 집단 감염이 가장 많은 단일 집단으로서 전체 집단 감염의 1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이것을 제대로만 차단을 했었더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가 바로 이 신천지발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힘들진 않았을 것이다. 의료진들이 이렇게 피곤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당시에 이제 신천지에서 신도의 명단을 달라라는 요구를 응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뭐 시설 현황 같은 것들도 제공해 달라라고 방역 당국에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역 활동을 저해하긴 보기 어렵다라는 것인데 법원의 판단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어떤 절차도 진행이 되기 힘든 상황인데 명단 제출 요구를 하는 것은 역학조사로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역학조사가 아니라 사전 준비 단계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 각종 명단 제출을 요구를 해야 될 상황에 있어서 신천지 명단 제출 거부했는데 무죄였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이제 그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면 더 이상 방역당국이 협조하지 않을 사람들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이 문제는 비단 신천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TBS 보도본부 류미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눠보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류미리 기자와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는 400명대 중반이고 수치부터 체크를 하고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400대 중반이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을 감안해 보면 해외 유입이 거의 10명 이하 적게 나온 것을 감안해서 어제랑 비교를 해보면은 국내 발생 양상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향으로 내려가던 것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약간 반등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약 20%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다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이 조용한 전파가 계속 좀 더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은 데다가 어제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 총리께서 설 연휴 전에 300명대가 되면은 다소 영업 운영에 있어서 완화 기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완화 기조를 하게 되면 더 어려운 상황에도 빠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걱정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국내에서 집단으로 전파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파력이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라고 일각에서는 얘기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걱정은 해야 되겠지만은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그 변이 바이러스가 뭐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은 기존에 유행하던 바이러스보다 유행 속도가 약간 더 빨라지는데 뭔가 보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설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저도 뭐 거기에 동의를 했듯이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뭐 주된 바이러스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외국에서 들어온 변이 바이러스가 일부 들어간다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이 이제 우세한 바이러스가 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4차 대유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일각의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주류 변이체가 GH4이거든요. GH가 왜 주류가 됐나 하는 거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월 말 5월 초에 거의 한 10일 동안 국내 발생이 0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태원발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양상이 되거든요. 이때 국내 발생이 거의 0명이 왔잖아요. 이태원에서 터질 때 GH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바이러스가 거의 소멸되고 GH가 순식간에 터지면서 순식간에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볼까요? 지금 400명, 500명 나오는 주류가 GH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아공에서 와가지고 얘들이 주류가 된다.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400명, 500명 나오는 게 거의 0명으로 떨어졌는데 남아공에서 들어온 게 순식간에 폭발이 되면서 대세를 형성한다. 이러면 대세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양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류가 400명대를 나오는데 한두 명이 나와가지고 경쟁을 해서 그것도 2배, 3배 이렇게 폭발적으로 전파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약 70% 내지 40% 정도 높은 게 400명의 고지를 뚫고 자기가 한두 명에서 주류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저는 뭘 걱정하느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확진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는 시그널이 사회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다. 또 하나는 이거 마스크 좀 열어도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백신 맞고 이제 안정화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백신을 맞을 때 그때까지는 확진자 수를 많이 떨어뜨리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만일에 많이 떨어뜨리지 못하고 이만큼이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백신을 접종하면서 긴장이 이완이 되면 억제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전파 확산을 훨씬 용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신을 맞기 전에 확진자 수를 가능하면은 많이 떨어뜨리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네. 만일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확진자 수가 여전히 400명, 500명이 있다. 예.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이 4차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소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는 있다. 예. 이렇게 보는데 4차 재유행이 된다. 이건 예. 저는 뭐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4차 대유행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 사실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명절 앞두고 좀 느슨해진 감도 있고요. 이제 백신 접종이 멀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개인 방역에 힘을 써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한국이 세 종의 변이 바이러스가 모두 발견된 9번째 나라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던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이나 남아공 혹은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다양한 나라를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입국자 자가격리 중에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럴 위험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난 1년 동안 입국자 관리를 굉장히 잘해왔고요. 또 입국자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의 사례가 거의 전무한데 이번에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제 한 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입국자 관리를 촘촘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중에서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은 사실은 굉장히 낮고요. 거기에다가 방금 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기존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우세한 바이러스가 예.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변이 바이러스가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기존의 우세하게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다 뒤집어 엎고서 뭐 주된 바이러스가 된 다음에 4차 유행을 촉발할 가능성은 사실은 일종의 시나리오일 뿐이지 그럴 예.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예. 무엇이냐면 여전히 지금 겨울철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월 말 혹은 4월 초까지는 어쨌든 간에 실내 활동이 많은 겨울의 연장선상에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 방역이 느슨해지면은 그 느슨해지는 효과로 다시 확진 환자들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4차 유행이라고 부를 법한 것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쏟아내는 기사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겠군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변이 바이러스, 뭐 남아공 변이, 그리고 영국, 남아공, 브라질 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곳들이 다 방역 상황이 엄청 안 좋은 곳이잖아요. 방역 상황이 엄청 안 좋은 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그 변이 바이러스가 또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무섭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대중들의 그런 공포 반응을 언론들이 계속해서 자극을 해서 사실은 클릭수로 올리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련해서. 예. 브라질에서 세계 최초로 변이 바이러스 2종에 동시 감염된 사례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럼 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브라질은 상황이 워낙 나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2종이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가 동시에 3, 4종이 존재하면 3, 4종도 한꺼번에 한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잘못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2종의 바이러스가 한 사람을 동시에 감염하게 되면은 더 지독한 바이러스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더 얘기하거든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더 생기는 거 치명적인 아니냐. 바이러스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독감 바이러스는 그게 가능해요. 독감 바이러스는 안에 RNA가 좀 더 전문적으로 세그멘티드 RNA 지놈이라 그러는데 이게 7개 내지 8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 바이러스는 1, 2, 3, 4, 5, 6, 7 또는 8이 있다 그러고
2번 바이러스는 A, B, C, D, E, F, G 뭐 이렇게 있다고 네. 해봐봐.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한 사람하고 감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에서 재조합이 일어나요. 리어소트먼트라고 예. 하는 재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1, B, 2, 3, 4, C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될 수가 네네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상당히 병원성을 갖춘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2009년도에 유행한 신종 플루가 스와인 독감이라 그러는데 네. 돼지를 한꺼번에 여러 개의 바이러스가 감염을 시키면서 H1N1이라고 하는 신종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독감인 경우에는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안에 RNA가 딱 한 개가 들어가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가 들어간 거하고 한 개가 들어간 거가 동시에 들어간다고 해본들 여전히 그 한 개가 각각이 찾아가지고 바이러스가 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어소트먼트, 재조합이 일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의 바이러스가 한 사람을 감염시켜서 네. 더 지독한 것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거는 전혀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미약한 예.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 프로그램을 영문판으로도 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일상 감염이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에서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어제 백신 수송 모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강세영 기자의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백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삼엄한 경계 속에 백신을 담은 컨테이너가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곧 우리나라에 도착할 백신 운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백신 모형을 활용한 모의 훈련이 이뤄진 겁니다. 이달 중순쯤 들어오는 코로나 백신은 대한항공이 특수 제작한 냉장 유통 컨테이너에 실려 옮겨집니다. 이 컨테이너는 영상 18도에서 영하 18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한데 컨테이너 한 대당 3만 명분의 백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하 60도에서 90도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 영하 20도로 보관해야 하는 모더나 백신은 자체 냉동 포장된 상태에서 운송될 예정입니다. 준비를 마친 백신 차량은 곧바로 군 병력과 경찰 인력의 호위 속에 경기도 평택의 물류센터로 운반되고 다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접종센터로 옮겨집니다. 올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 정부는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필수 의료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TBS 강세영입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백신의 확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바로 수송입니다. 리포트에서도 자세하게 소개가 됐지만 국내 백신이 이제 들어오면 어떤 수송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들어올 때부터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특수 제작된 컨테이너는 당연히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도에서 마이너스 7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컨테이너가 되겠고요. 그리고 100시간가량 가동이 되고 그 안에는 컨테이너 한 대당 백신 6만 도주, 그러니까 약 3만 명분이 예. 탑재가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냉동 물류센터에서 보관이 되거나 혹은 미리 준비된 냉동 트럭을 통해서 네. 접종센터로 이동이 되는데 각각의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접종센터에도 이 초저온 냉동고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을 하다가 이제 미리 예약된 분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은 예약 전에 정해진 시간에 해동이 되어가지고 예. 정해진 분량만큼 예약자들에게 접종이 되게 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해동은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해동은 그냥 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요? 상온에서. 아, 네네. 상온에서. 네. 이게 근데 만약 해동이 됐는데 몇 시간 안에 접종을 못하게 되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상온에서 또는 이제 원래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온도에서 보관이 안 될 경우에는 일종의 변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변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RNA는 열이나 또는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이 부서짐에 취약하거든요. 쉽게 예. 부서집니다. 부서지게 되면은 이제 백신을 맞았는데도 전혀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화이자나 모더나는 이런 규정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키지 않을 경우에 그 백신을 맞게 되면은 백신을 맞았는데 효과가 없으면서 그 사람이 그냥 나는 백신을 맞았다 이러면서 상당히 예.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서 조금이라도 정해진 절차가 아닌 경우에는 다
폐기 조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개인적으로 우려를 한 가지 해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진에게 투입이 될 예정인데 갑작스러운 수술이라든지 뭐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접종을 못하게 되면 약이 폐기 처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이제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아서 이제 이 수송 훈련과 관련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송이나 보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는 전력 인프라가 안정적이다. 두 번째는 심지어는 전력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국가다. 그다음에 우리는 콜드체인과 관련해서 영하로 보관하는 것을 국내에 아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드는 그런 초저온 냉동고가 국내에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로 다 보관이 된 거예요. 다. 그러는데 화이자 백신은 각 의료기관으로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의료진이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 화이자 백신이 선택이 됐다. 이러면은 의료진들이 보통의 분들하고는 좀 지급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환자를 지금 돌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약은 그렇게 했지만 몸을 당장 못 빼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접종센터에 접종을 받아야 되는 의료진 분들이 거기에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은 정해진 양을 해동을 했다가 접종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접종을 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문제, 특히 의료진에게 접종하는 접종센터에서의 바로 이 지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해동시켜서 오랫동안 있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또 이게 냉동,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온도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또 오래 있는 것도 안 좋은가 봐요. 어제 모의 훈련에서 또 어떤 기사를 봤냐면 그 백신 담은 상자가 얼어서 뭐 종이가 안 떨어졌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모든 의약품은 정해진 온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종의 구간을 줍니다. 그러는데 이제 만일에 영하 70도다 그러면은 연구를 통해서 영하 7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범위를 정해놨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하의 온도가 되지 않습니까? 영하 70도 하라 그랬는데 영하 100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온도 때문에 변성이 되거나 아니면 그 온도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특히 mRNA는 좀 덜한데 단백질인 경우에는 온도를 너무 떨어뜨리거나 온도를 너무 높이게 될 경우에는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영하 7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그 온도가 변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주의를 해서 배송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까탈스럽군요, 화이자 백신. 그렇습니다. 자, 식약처가 코백스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특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특례 수입 승인 한번 저희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점이 주요했을까요? 네, 이제 특례 수입은 사실은 국내 절차를 생략하고 이제 외국에서 승인된 사항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접종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기존의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이미 사용되어서 허가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가 이런 특례 수입 형태로 환자들에게 접종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례 수입이 정부에서 타당하다고 본데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사용 목록에 이 화이자 백신을 등재를 했었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심사에 한국 식약처도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한국 식약처도 세계보건기구 심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검토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일단은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유효한데 세계 28개국에서 이미 승인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에서 따로 승인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일종의 시간 낭비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서 일단은 특례 수입을 승인을 했고요. 특례 수입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온 다음에 식약처와 질병청의 이 합동 전문가들이 아주 간소한 승인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일반 시민들에게 접종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일본은 워낙에 촘촘하게 해서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일본도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국에서 승인 절차를 밟아서 시민들에게 접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정부에서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약속도 하셨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화이자 백신이 얼떨결에 조금 빨리 들어온다 그래서 예. 외국에서 승인받은 걸 참고해가지고 우리도 그냥 시민들에게 접종을 하겠다라고 해준 상황이어서 기존의 다른 백신들이 막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다른 백신 회사들에서는 아니 파이자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까다롭게 구냐 라고 또 항의를 할 수 있는 대목도 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나쁜 전례를 남긴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속함을 따지는 것이냐 아니면 좀 절차를 밟아서 이걸 가는 거냐 이 두 부분이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단 그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단계고 화이자는 이런 식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당국이 하고 있는 절차를 반대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치료제는 환자에게 쓰는 거고 환자는 소수일 수 있고 환자는 어떤 편익 요인을 따질 때 충분히 긴급 수입을 하고 특례 조치를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백신은 언제나 정상인 사람들에게 예방의 목적으로 환자도 아닌 사람에게 투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과는 달리 취급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의 백신 수용성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국내 절차를 따르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아무튼 정부 당국에서는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이 하는 것에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좀 더 반대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들어오는 코백스를 통해 들어오는 물량 말고요. 정식으로 수입하기로 한 그 물량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도 이런 절차로 들어오는 아닙니다. 걸까요? 그 물량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백스는 예. 당국이 얘기한 것처럼 WHO를 통해서 들어오고 WHO에 우리가 참여해서 심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화이자가 코백스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우리나라로 오는 예. 것은 그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이자가 직접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아마 7월에서 8월 정도에 들어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들어올 때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하는 것처럼 품목 허가, 서류 심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출하 승인이라고 하는 20일에 걸친 그런 품질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 프랑스에 이어서 벨기에도 65세 이상에는 접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할 걸까요? 이렇게 고령층에 대한 임상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독일, 프랑스에 이어서 벨기에도 55세 미만만 접종을 하기로 했고요. 원칙적으로는 65세 이상은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접종이 불가하다라고 방침을 밝혔고 스위스에서는 아예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하는 것을 아예 거부했습니다. 허가하는 것을.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한마디로 논평을 하자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저는 이제 논평. 왜냐하면 지금 방금 열거된 나라들이 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이거든요. 독일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다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인데 어쨌든 간에 가장 유력한 이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이 가능한 옵션 중에 하나를 이제 스스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은 좀 이럴 만한 과학적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이자도 그렇고 모더나 백신도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그렇고 얀센 백신도 그렇고 지금 노바백스 백신도 그렇고요. 65세 이상의 성인들과 65세 이상의 노인들 사이에 임상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하의 성인들에서 잘 들으면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도 잘 듣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샘플 수가 한 10% 정도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샘플 수가 좀 적기는 합니다만은 방금 제가 말한 일관된 기준을 놓고 보면은 굳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의 샘플 수가 적다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과학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일이나 프랑스나 벨기에가 EU에서 탈퇴한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거부하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던가요? 화이자 백신을 맞고 요양병원인가 요양원에서 한 30명 가까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덧붙여가지고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노르웨이에서 왜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생기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네. 한 다음에 그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1차 접종한 요양시설의 노인들이 예. 코로나19에 또 집단으로 감염된 사건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그렇죠. 실제 접종 과정에서 안전성이라든가 혹은 보호 효과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코멘트가 별로 없었을까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예.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을 할 때 3주간의 여유가 있거든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1차 접종을 하게 되면 평가에 따라 좀 다릅니다.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했을 때 50% 정도의 보호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결과에 의하면 약 33% 정도밖에 보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에 2차 접종 전에 얼마든지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만 하고도 적어도 석 달 동안 76% 정도의 보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도 우리 강 기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럴 경우에 심지어는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만으로도 상당히 긴 기간 면역이 지속이 되는 예. 것 같다. 다만 2차 접종을 안 했을 때 면역이 1차만으로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를 모르니까 2차 접종을 해야 되기는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만 하더라도 보호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고령의 기저질환인 경우에는 감염이 될 경우에는 백신을 1차 맞았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화이자 백신은 강력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접종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 지금 노르웨이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에도 사망 사고가 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하게 되면은 화이자 백신이 다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백신이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1회 접종에서 76%의 보호 효과, 그 다음에 2회 접종을 하게 되면은 82.4%로 올라간다는 점, 적어도 1회 접종을 했을 때 석 달 동안은 상당한 보호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당히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대부분의 백신이 16세, 17세, 18세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임신부에 대한 데이터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하면서 16세에서부터 18세는 접종을 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이스라엘도 화이자 백신에서도 16세에서 18세 임신부에 대한 결과가 없지만 여러 데이터를 검토해 보니까 접종이 권고된다. 이래서 예. 접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얘기를 하면서 참여자가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접종 안 하겠다, 어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강 기자의 얘기처럼 뭐 프랑스나 벨기에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일 수 있다. 저는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부분적으로는 과학적, 부분적으로는 또 정치적 이런 이해관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네.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띄우고, 그러니까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관련된 안 좋은 뉴스는 내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없는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굉장히 위험한 백신인 것처럼 혹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띄우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준비한 물량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정부의 백신 정책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일부 언론에서 계속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정부 비판은 해도 된단 말이죠. 예. 설 교수님이나 저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언론이라든가 혹은 방역 당국도 백신 정치 때문에 특정 백신을 옹호하고 특정 백신을 폄하하는 모습이 그대로 있고 그것들이 우리나라 언론에 또 그대로 수입이 되어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적이거나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편향되었거나 심지어는 가짜 뉴스들이 막 퍼지고 있다라는 데 좀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언컨대 현재 지금
그 현재 지금 유통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입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접종하는 백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포함해서 모두 다 효과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것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방송 보시고 좀 뜨끔한 분들이 계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임시선별 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익명검사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